2026년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 이거 무려 빈필하모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야닉네제 세계행의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 유쾌하잖아요. (2026년의) 금요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고 돈 쓸어 담으시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기억들이 더 많은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이제 그 사주를 봤는데 사주에서 올해는 뭐 그냥 생각을 했던 거지만 공부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1년을 버텨라. 그런 얘기를 해서 아니 이 이상으로 어떻게 인내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어차피 올해 논문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공부에 집중을 해야겠지만 뭔가 그 총평으로는 올해는 얌전하게 있어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깊게 새겨서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뭘 하냐? 바로 2026년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 이거 무려 빈필하모니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야닉네제 세계행의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 유쾌하잖아요. 이분 발투비네 콘서트에서도 항상 웃는 얼굴로 지휘를 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쵸? 그거 일부러 노렸어요. 킹받는 PPT에 정석으로 올려보자. 이 킹받는 굴림체 보이세요? 이거 만들면서 되게 웃었어요. 사실 양쪽에 힘차게 지어는 작은 모습도 같이 끼워줘야 100점인데 그러게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급하게 만드느라. 레이야 너한테 인사하신다. 인사드려라. 배경색에 무지개 넣고 번호를 오퍼시티 30으로 넣어주면 완벽한데. 상상해버렸어. 야닉네제 세계행의 그 지휘가 이번에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근 몇 년간 봤던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 중에 가장 재밌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연주였습니다. 저 관종 고양이 진짜 마웅 이러죠. 그 작업하고 있으면 레이가 책상 위로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키보드 앞에 자리 잡고 만지란 말이야. 심지어 꾹꾹이도 저한테는 안 해줘요. 나쁜 것.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응감에 뭐냐? 저 유쾌하신 야닉네제 세계행과 함께 저희는 2026년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로 응감회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겠느냐?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그 얘기를 조금 해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신년음악회는 사실 지루해요. 왜냐면 왈츠, 폴카, 행진곡, 서곡, 갤럽, 왈츠, 폴카, 행진곡, 서곡, 갤럽 진짜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는 이 야닉네제 세계행이 진짜 엄청나게 끼를 부리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빈필하모니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따 마지막 앵콜 곡에서 이 세계행의 끼가 폭발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라데츠키 행진곡 앵콜 할 때 진짜 눈여겨보세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지휘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는데 은색으로 네일을 칠했어.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러면서 되게 골 때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회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는 이게 어디서 열리냐? 장소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음악회관이에요. 왜냐면 이 무지크페라인이 음악협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빈음악협회를 위해서 한센이라는 건축가가 1867년부터 3년 동안 건축을 했대요. 그리고 이곳에는 2개의 홀이 있습니다. 2층이 아마 빈필하모니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황금홀로 불리는 그로세잘, 즉 대홀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브람스 홀이 있어요. 브람스 홀은 브람스 상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작은 규모로
실내악기나 독주회용이 작품들이 많이 공연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매년 1월 1일 11시 15분에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가 개최가 되는 것이죠.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의 정식 명칭은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라고 합니다. 누구의 작품들을 연주하느냐? 19세기 후반 빈에서 활동한 작곡가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요한 슈트라우스 1세를 비롯해서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들, 그리고 동시대 빈에서 활약했던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연주하는데 대체로 좀 경쾌하고 활기찬 성격의 작품들을 연주를 합니다. 제가 이거 듣다 보면 물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왈츠 폴카 행진곡 서곡, 왈츠 폴카 행진곡 서곡 갈롭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냥 너무 뻔히 보여요. 되게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만 듣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빈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향수인 거예요. 19세기로 돌아가면 오스트리아 제국이잖아요. 심지어 헝가리랑 함께 굉장히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그 오스트리아의 황금기를 음악을 통해서 회고하는 빈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그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오래되고 오샤레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빈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그 중에서도 신년음악회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되게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요한 슈트라우스 왕조라는 제목일 거예요. 바로 19세기 후반 빈 사교계의 음악가로 활약한 아버지와 아들들을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 혹은 요한 슈트라우스 왕조라고 하거든요. 왼쪽에 요한 슈트라우스 1세, 그리고 옆에 보면 가운데에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있고 양쪽으로 요제프 슈트라우스,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이렇게 있죠. 이 아버지와 아들들을 요한 슈트라우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 시절 오스트리아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격언의 표본이었던 곳이니 되게 그 옛날의 황금기를 너무나도 그리워할 것 같아요. 영토만 해도 엄청 넓었잖아요. 지금은 진짜 조금하지만 뭐 한편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아닙니다. 후원이 어디냐? 바로 롤렉스입니다. 그래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 광고를 보면 항상 이 롤렉스가 떡하니 써져 있어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후원하고 있고요. 2월 달에 빈에서 되게 큰 무도회가 열려요. 그야말로 사교계 데뷔의 장인데 오페라볼이라고 하거든요. 거긴 또 어디가 후원하냐? 스와로브스키가 후원을 합니다. 그 유럽 각국의 영예들과 도련님들이 나와서 왈츠를 추면서 무도회에 데뷔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역시 좋은 연주를 하려면, 그리고 좋은 문화 행사를 하려면 후원자의 역할이 크다라는 걸 저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름다운 꽃들로 무대를 장식하죠. 이 꽃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많은데 약 3만 송이의 꽃으로 황금호를 장식을 하는데, 이거는 빈 시립정원하고 협력해가지고 꽃을 가져와서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신년음악회가 끝나면 관객들이 이 꽃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입장권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추첨을 통해서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추첨에 당첨됐을 때 티켓을 구할 수 있는, 티켓 구하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연주회라고 해요. 그리고 90개 이상의 국가에서 TV 중계하는데,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중국의 CCTV 있잖아요. 거기서는 아예 음악회 1시간 전에 신년음악회 특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TV 중계를 해주고, NHK도 신년음악회 중계를 한다고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1월 후반대에 가서야 딜레이 중계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되게 킹받긴 해요. 세계화 시대에 딜레이가 기네요. 그쵸?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 이전에 저기 시청에 웨스틴 조선 호텔 있잖아요. 거기에 홀을 아예 빌려놓고 그 홀 안에서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생중계를 같이 볼 수 있는 상품이 있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도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만든 프리미엄 여행 브랜드가 있어요. 칼팍이라고 있거든요. 칼팍에서도 원래 매년마다 관련 상품을 선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8박 9일 갔다 오는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그게 3,2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얼마인지 보이세요? 3,200만 원. 아, 잠깐만, 퍼스트 아니에요? 저 당연히 퍼스트인 줄. 비즈니스라고? 그리고 이게 그냥 뭐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이드 따라가지고 투어도 하거든요. 그 빈에 있는 음악회장들? 그냥 나 시키지. 싸게 해서 갈 수 있을 텐데. 아, 환경에 흡수하기 전에 광고로 자주 나왔다고요. 와. 근데 뭐 돈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가라. 뭐 그런 거겠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가셔야 이제 또 내수 경제도 활성화되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은 정말 노잼이었어요. 근데 이 한지인에서 올해는 안 내놨어요.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신년음악회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나?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나라는 궁금증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역사를 뒤져봤더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년음악회 하면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활동하던 시절인 1842년에 국립 오페라 극장의 악장이었던 오토 니콜라이가 빈필하모닉을 창설을 해요. 그게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 일가가 활동하던 시기랑 겹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슈트라우스와 그 가족들의 음악을 당연히 연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빈필하모닉은 이 음악들을 외면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슈트라우스 일가의 음악들은 빈 사람들의 그 화려함과 우아함과 그리고 자부심을 대변해주는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빈다운 음악을 당시에 일종의 대중음악으로 빈필하모닉 연주자들은 여겼다고 해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럴만 하긴 해요. 왜냐면 일종의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연주되던 성격 자체도 경음악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이제 연주할 거면 브람스 연주하지. 내가 왜 슈트라우스 연주해? 뭐 그런 일종의 음악적 자부심과 충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점진적으로 슈트라우스 가문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됐다고 해요. 요한 슈트라우스 가문의 구성원들의 음악은 비록 이제 빈필하모닉의 연주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벼운 거 내가 왜 연주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프란츠 리스트라던가 리하르트 바그너라던가 요하네스 브람스 같은 19세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하모닉 연주자들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여러 번 만나서 연주를 했대요. 그러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카리스마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음악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재평가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와 이제 빈필하모닉, 정확히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빈필하모닉이죠. 같이 연주를 했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맞아요. 현가랑님 말씀처럼 19세기 때는 그게 최신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최신 음악을 열심히 대중들이 즐겼는데 이제 뭔가 연주자들이 봤을 때는 좀 속된 말로 딸깍할 수 있는 걸 왜 연주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1873년 4월 22일에 처음으로 빈필하모닉을 만나게 됩니다. 저 때는 저게 쇼폼이었다고. 그쵸? 도파민이 쫙 올라오는 그런 음악들이었겠죠. 무지크페라인 대홀에서 이제 빈 오페라 무도회가 열립니다. 그 무도회를 위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왈츠 빈 기질이라는 작품을 작곡을 해요. 그리고 관리에 따라서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초연해서 직접 지휘를 하면서 빈필하모닉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그해 11월 4일에 슈트라우스는 중국 세계박람회위원회가 주최한 갈라 콘서트에서 아버지의 작품 그리고 요제프 란너의 작품 자신의 왈츠 그 유명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연주를 했다고 해요. 이어서 1877년 12월 11일에는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수아해라는 연주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수아해가 뭐냐면 프랑스어에서 가지고 왔는데 특별 저녁 음악회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작품들이 연주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서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작품들과 아버지의 작품들에서 주제를 가져온 일종의 우리가 왜 가요대제전 같은 데서 노래들을 메들리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부분을 연속적으로 잇는 형식, 그리고 경쾌하고 부담 없는 대중적인 성격을 가진 음악 구조인 포프리로 엮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 빈과 새 빈의 추억이라는 곡을 초연하고 지휘를 했다고 해요. 옛 빈과 새 빈의 추억 같은 경우는 자필악보는 현재 유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1894년 10월 14일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활동 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연주회가 열렸어요. 여기에 빈 필하모닉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기념 메달과 함께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요. 그동안 저명한 필하모닉의 위대한 연주자 여러분의 뛰어난 연주와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호의에 대해 가장 따뜻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빈 필하모닉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기량을 가진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일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쁨을 나름대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99년 5월 22일에는 궁정 오페라에서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감기에 걸린 게 폐렴으로 악화가 되면서 1899년 6월 3일 사망했고, 이게 빈 필하모닉과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타계한 뒤에도 빈 필하모닉 연주자들이 곧바로 슈트라우스 음악을 열렬하게 옹호하면서 연주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192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빈 시립공원에 지금 보시는 바이올린을 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돼요. 여기 제막 행사에서 헝가리 출신의 아르투르 니키시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니키시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예술가의 생애, 아름답고 푸른 토나우, 와인과 여인, 그리고 노래라는 작품들을 지휘를 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1925년 10월 25일 바로 슈트라우스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휘자이자 작곡가인 펠릭스 폰 바인가르트너는 처음으로 슈트라우스 작품만으로 구성된 빈 필하모닉 음악회를 지휘합니다. 슈트라우스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비롯해서 그 전인 10월 17일, 18일에도 빈 필하모닉 정기 연주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빈 필하모닉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음악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 전통이 조금씩 확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신년음악회는 1939년 12월 31일에 열렸다고 해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슈트라우스 음악 전통을 실질적으로 확립하고 오늘까지도 이 음악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옹호했던 지휘자 클레멘스 크라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클레멘스 크라우스는 1939년 첫 신년음악회 이전에 1929년부터 33년까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매년 슈트라우스 작품만으로 구성된 연주회를 지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 신년음악회의 형식이 될 틀을 미리 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1939년 여러분 세계사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해였는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온 유럽이 나치 독일의 광기에 시달리던 시기죠. 야망과 독재와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시기. 이 시기에 빈 필하모닉 단원들이 사망한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단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 역시 끊임없이 위협받았었고, 오스트리아는 사실상 그 제국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 제국의 몰락
뒤에 이 나치 독일이 점령했던 그 시기, 빈 필하모닉과 오스트리아 역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첫 신년음악회가 열립니다. 슈트라우스 가문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작품들로 이 연주회가 구성이 됐고요. 순수익 전액이 국가 사회주의의 모금 캠페인인 전시 겨울 구호기금에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방금 말씀드린 나치 독일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됩니다. 결국에 빈 필하모닉 측에서도 인정을 해요. 나치 시대 때 부역 행위와 함께 정권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이 송년음악회가 가난한 이웃들한테 땔감을 나눠주기 위한 일종의 자선음악회였지만 나치 정부는 이 자선음악회의 의미를 1939년 시작된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상황 속에서 국민들과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든 음악회라는 걸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 경쾌한 왈츠 작품을 비롯한 경음악들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음악회에서 그 음악들을 연주를 합니다. 일종의 선전 도구로 이용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비난을 덜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들 외에 나치를 찬양하는 작품을 일절 연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큰 잡음 없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사적 의미보다는 악단의 전통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아요. 괴베스가 사랑하던 엔터테인먼트 도구 라디오. 사실 클래식이 많이 알려진 데는 이 괴베스의 음악 선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그게 나치 독일에만 있었을까요? 구소련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쇼스타코비치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1941년 1월 1일에 요한 슈트라우스 음악회라는 제목의 마티네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마티네 콘서트는 뭐냐면 점심 음악회예요. 역시 수아의 콘서트처럼 말랑말랑한 곡들이 많이 연주가 되겠죠. 전쟁 중에 열린 이 연주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빈특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대독일 방송의 국가사회주의 선전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휘자 클레멘스 크라우스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연주회들을 지휘합니다. 1946년과 47년에는 크라우스 대신에 요제프 크립스가 대신해서 무대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크라우스가 이제 2년 동안 지휘 금지 조치를 받아요. 그게 해제된 뒤에 복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1948년에 복귀해서 1954년까지 7차례 더 신년 연주회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1954년에 크라우스가 빈필 해외 순방 공연을 하던 중에 멕시코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후계자 인선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신 사진의 인물, 바로 당시 빈필의 악장인 빌리 보스코프스키라는 인물이에요. 1991년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꽤 장수하셨는데 이분이 후임이 되어서 역대 최다 횟수인 25회의 신년음악회를 개최를 합니다. 1980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신년음악회를 취소할 때까지 계속해서 신년음악회 포디움에 올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바로 뭘까요? 공연 실황을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국내에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죠. 역시 마케팅과 어그로는 유명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1980년에 이제 신년음악회를 취소하기 전까지 무대에 올랐던 빌리 보스코프스키, 그 다음에 후임으로는 누가 됐느냐? 당시 빈 국립 오페라당 음악 감독이었던 미국 출신의 로린 마젤이 지휘봉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1986년까지 지휘를 했고요. 1987년에는 바로 전설적인 지휘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과 피아노 학원과 음악실에 꼭 이분의 포스터 하나 붙어 있었죠. 지휘봉 들고 되게 뭔가 심각하게 고뇌하는 듯한. 이분도 자기 자신의 상품으로 너무 잘 판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지휘하고 그걸 명반과 비디오로 남겼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짤츠부르크 출신의 지휘자. 카라얀이 1987년 신년음악회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해마다 다른 지휘자를 초빙하는 제도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역대 지휘자 목록 중에 일단은 클레멘스 크라우스랑 빌리 보스코프스키를 제외하고, 그리고 요제프 크립스를 제외하고, 로린 마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 카를로스 클라이버,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 오자와 세이지, 조르주 프레트르, 마리스 얀손스, 다니엘 바렌보임, 프란츠 벨전 메스트, 구스타보 두다멜, 크리스티안 틸레만, 안드리스 넬손스, 다니엘 바렌보임, 그리고 올해 야닉 네제 세겐까지 훌륭한 지휘자들이 무대에 올라서 이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를 지휘합니다. 카라얀 눈썹 진짜 잘생겼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뭐 카라얀의 음반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또 다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높게 치고 있습니다. 올해 신년음악회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 전에 한 가지 더. 2021년이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발발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심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때는 무관중으로 지휘했어요. 바로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로 아무도 없는 객석에서 연주자와 지휘자만이 연주를 하는 아주 슬픈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를 했고요. 2023년에는 프란츠 벨전 메스트가 지휘했고, 2024년에는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리카르도 무티가 이제 무관중의 슬픔을 벗고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의 모든 분야에 너무나도 슬픈 기억을 안겨주고 너무나 많은 걸 앗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뉴노멀의 시대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까지 왔습니다. TV 화면이라는 걸 이해한 스타 TV자는 확실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9세기의 리스트가 있다면 20세기는 카라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우리 세갱 나왔네요. 1975년생이고요. 처음으로 신년음악회 무대에 올랐어요.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고, 지금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만 몇 개야.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에는 롤렉스 시계 차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롤렉스인가? 오메가인가? 롤렉스인가? 롤렉스겠죠. 돈 많이 버니까. 2009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한 캐나다 출신의 지휘자고요. 2018년에 메트로폴리탄 음악 감독으로 임명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지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에 대한 신선한 해석으로 북미 최고의 지휘자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이번 빈 신년음악회에서 제가 본 거는 뭐였냐면, 이 많은 곡들을 안보로 연주한다고? 여러분 이따 포디움 잘 보시면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걸 다 암기해서 지휘를 한다고? 그래서 리스펙트 했습니다. 뭐 여러 유수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죠.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등. 특히 파산위기였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을 맡아서 명성을 다시 끌어올린 지휘자로 유명합니다. 2012년부터 10여 년 넘게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빈 필하모닉과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과 해외 공연에서 이제 객원 지휘자로 함께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 데뷔했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연주하기 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왈츠, 폴카, 갤럼, 마주르카, 카드리오, 뭐 서곡, 행진곡, 진짜 여러 가지 춤곡과 오페레타, 서곡과 행진곡이 연주가 되는데, 얘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경쾌하고 활기찬 성격 혹은 우아하고 화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왈츠는 이제 19세기에 대중화된 세박자 춤곡인데, 어느 정도로 빈에서 인기가 많았느냐? 산모가 아기 낳아야 돼요. 근데 자기는 왈츠를 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도회장에
의사가 되게 할 정도로 왈츠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빈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했어요. 이 왈츠는. 폴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체코를 중심으로 한 보헤미아 지방의 활발한 두박자 춤곡이에요. 쿵짝쿵짝 쿵짝쿵짝 하는 두박자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템포를 느리게 하고 여성스럽고 우아한 선율이 붙으면 프랑스풍의 폴카, 즉 폴카 프랑세즈가 됩니다. 갤럽은 뭐냐? 19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인기를 얻었던 빠른 두박자의 춤곡이에요. 이거는 약간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약간 어지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마주르카는 폴란드의 세박자 춤곡이고요. 왈츠랑 비슷해요. 쿵짝짝 쿵짝짝 하니까. 근데 왈츠랑은 또 다른 약간 언어로 치면 특이한 악센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쇼팽의 마주르카가 굉장히 유명한데 쇼팽 콩쿠르에서 의외로 어려운 게 마주르카예요. 마주르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성격을 잘 연주하지 않으면 마주르카는 너무나도 심심해져 버립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카드리유라는 춤이 있어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탄생한 이 카드리유는 영국과 독일에서 유행한 춤입니다. 8분의 6박자, 4분의 2박자가 교대되어서 나타나는 춤곡이라고 해요. 이 외에 이제 오페라보다 규모는 작고 그리고 오페라는 모든 게 다 노래잖아요. 근데 오페레타는 마치 뮤지컬처럼, 사실 뮤지컬의 전신으로 보죠. 오페레타를. 연기를 할 때는 대사를 치고요. 노래할 때는 노래를 따로 부릅니다. 이 오페레타가 자코펜바흐의 오페레타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빈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오페레타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말고도 많은 작곡가들이 오페레타를 작곡을 했고요. 그 오페레타에 처음에 나오는 경쾌하고 활발한 분위기의 서곡들이 많이 연주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도 있는 발걸음을 연상하게 하는 정박으로 이루어진 행진곡 등이 연주가 되죠. 재밌는 거 그런 얘기를 봤어요. 빈 필하모닉이 아니면 빈 왈츠를 제대로 연주할 오케스트라가 없다. 근데 저는 이번에 보고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장르들이 연주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춤곡이 되게 많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뭔가 2026년 그 다음 새해도 그 전의 새해도 기운차게 보냅시다 라는 걸 우리한테 음악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올해 신년음악회에 초연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칼 미할치러의 왈츠 도나우 전설,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작은 맥주의 악마, 빠른 폴카, 즉 빠른 템포로 움직이는 폴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핀 바인리의 세이렌의 노래 폴카 마주르카,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무지개 왈츠를 비롯해서 5가지 곡이 초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건 저는 2025년에도 여성 작곡가 곡을 빈 필하모닉에서 최초로 연주를 했거든요. 도나우 전설이 완전 우마무스메 같잖아. 도나우를 따라 말들이 달리면 진짜 우마무스메가 되겠네요. 그 작년에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오스트리아 여성 작곡가인 콘스탄체 가이거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 가이거가 작곡한 페르디난트 왈츠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무려 2명의 여성 작곡가의 작품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지금 보시는 조세핀 바인리히라는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피아니스트이자 무려 19세기의 여성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입니다. 원래 오케스트라는 지금만큼의 사람들이 아니라 6명에서 8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려 40명 이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오케스트라 역사에서도 이 조세핀 바인리히는 이제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요. 또 재밌는 건 요한 슈트라우스 2세처럼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유럽을 비롯해서 북미까지 제가 알기로는 순회 연주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광범위한 지역에서 순회 연주를 했던 지휘자로서 명성을 쌓은 조세핀 바인리히는 1879년에는 이제 음악 저널리스트이자 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불행히도 정착한 지 8년이
지나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48년생이고 87년 죽었으니까 사실 한창 활동할 나이 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그런 여성 작곡가입니다. 이 조세핀 바엔리의 작품이 신년음악회 때 연주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여성 작곡가는 바로 플로렌스 프라이스라는 작곡가입니다. 지금 얼굴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흑인 여성 작곡가예요. 아프리카계고요. 평생 동안 존중과 인정을 받고자 투쟁했던 그런 여성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왕님 비하 좋은 밤입니다. 지금 저희 신년음악회에 이제 어떤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주되는지 작곡가들 소개하고 있어요. 플로렌스 프라이스는 아칸소에서 태어나서 20세기 초에 음악가이자 교사로 고향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이 시기가 미국 남부뿐 아니라 인종차별이 미국 전역으로 엄청나게 퍼지게 되면서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그녀 역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서 1927년 시카고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제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는데 한 번의 이혼을 겪고 재혼을 해요. 근데 또 곧 그 재혼한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일단은 백인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살았었겠어요.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전문 음악가로서 경력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짧은 길이의 피아노 소품부터 실내악, 합창곡, 그리고 무려 4개의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사실 생전에는 조금 이름이 알려지다 말았다고 해요. 그리고 195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망 이후에 지지자들이 노력해서 이제 일정 부분 그녀의 인생이라던가 작품이 조명됐는데, 그것도 이제 좀 일시적인 조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2009년에 그녀가 한때 여름을 보냈던 별장에서 자필악보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녀의 작품 세계가 본격적으로 탐구되고 현재 재평가받고 있는 여성 작곡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명의 여성 작곡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자, 작년, 사실은 이틀 전, 맞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탄생 200주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만 연주하는 연주회도 있었는데, 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뭐 모를 수가 없는 작곡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얘기하기도 지겨운 작곡가가 아닐까 싶은데, 무려 500곡이 넘는 왈츠와 폴카, 그리고 그 외의 곡들을 작곡한, 별명으로는 이게 있죠.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아들이고요. 대표 작품은 남국의 장미, 황제 원무곡, 피치카토 폴카, 그리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버지이자 자식들이 왈츠를 작곡하는 것, 작곡가로 사는 걸 엄청나게 반대한 요한 슈트라우스 1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낭만시대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버지예요. 여기 1세라고 되어 있는데 1로 보여도 숫자 2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들으면 딱 이거 되게 빈에서 연주하는 왈츠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한 연주 양식을 개척한 작곡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춤들의 빈의 그런 감각들을 부여해서 작곡한 작곡가예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느냐? 1846년 오스트리아 황실 궁정무도회 감독에 임명될 정도로 유명했고요. 이걸 누가 이제 차지하게 되느냐?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실 궁정무도회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대표 작품은 저희가 아까 들었던 라데츠키 행진곡이 있습니다. 요제프 슈트라우스, 요한 슈트라우스의 동생이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둘째 아들이자 좀 경력이 독특해요. 이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수학하고 공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되게 독특하죠.
공학 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일들을 했다고 해요. 공학자를 했었고, 음악가로 활동했고, 화가를 하기도 했고, 극을 쓰기도 했고, 가수로도 활동을 한 여러 방면의 재능을 보인 인물로서 선율미가 두드러지는 춤곡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과생 예체능은 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근데 불행히도 되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자, 그리고 막내 아들 에드라르트 슈트라우스도 빼놓을 수 없죠. 오스트리아 귀족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얻은 왈츠와 폴카를 작곡한 요한 슈트라우스 왕조의 막내 아들입니다. 요제프 라너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1801년 4월 12일 빈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고요. 빈 왈츠를 작곡해서 큰 인기를 얻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들 바이올린을 잘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자, 프란츠 폰 주페는 경기병 서곡이라는 작품으로 우리한테 되게 유명한 작곡가예요. 이 프란츠 폰 주페는 달마티아 출신의 작곡가거든요.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었던 곳이고, 여기가 어디냐? 현재 크로아티아입니다. 프란츠 폰 주페는 이제 나중에 빈에서 와서 활동한 작곡가로서 오페레타와 오페라를 포함해서 무려 211곡의 무대 음악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축구 때문에 들어본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축구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의외로 그 도시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바다가 예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다들 콧수염들이 다 팔자로 저렇게 개성적일까? 칼 미하엘 칠러입니다. 빈 오페레타 황금시대의 후반기를 장식한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뭘로 묘사가 됐냐면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이벌로 묘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궁정, 바로 오스트리아 궁정의 마지막 음악 감독을 맡은 인물입니다. 황제 코스. 그렇네요. 아니 이거 아침마다 다듬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완벽하게 멋져 이러면서. 되게 킹받는다.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이벌이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870년대 이후에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면 콧수염이 찌그러지겠죠. 근데 진짜 저거 디자인이 되게 킹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1908년에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그야말로 슈트라우스 가문이 줄줄이 궁정무도의 음악 감독을 맡았거든요. 그 슈트라우스 가문 이후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궁정무도의 음악 감독에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뭐가 터졌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제국과 왕실이 해체되고, 심지어 이때 이제 그 칼 미하엘 칠러가 음악 감독으로 임명됐을 때 당시에 황제가 아마 프란츠 요제프 황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제가 나이가 드니까 무도 열고 뭐고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무도를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상 임명은 됐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제국과 황실은 해체됩니다. 그리고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궁정무도회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칼 미하엘 칠러는 굉장히 그 죽기 거의 직전에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빛도 못 보고 되게 불행하게 가난 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빈 황금기의 마지막 작곡가로도 불리는데요. 그 요한 슈트라우스에서 칼 미하엘 칠러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또 좀 더 앞으로 가면 아마도 모차르트 때부터 빈 음악의 황금 시기의 마지막 작곡가가 이 칼 미하엘 칠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는 칼 미하엘 칠러의 도나우 전설 왈츠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딱 봐도 약간 안데르센 닮지 않았어요? 초상화가. 덴마크 작곡가 한스 크리스티안 룸비에입니다. 1810년에 태어나서 187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한스 크리스티안 룸비에는 북쪽의 슈트라우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 룸비에가 그 1839년에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지휘하는 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은 뒤에 좋아, 나도 저런 곡들을 작곡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왈츠와 폴카, 마주르카
갈롭 등 여러 종류의 춤곡을 700곡 이상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슈트라우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1843년부터 1872년까지 코펜하겐의 유명한 놀이공원인 티볼리 공원의 작곡가로 소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악 감독을 맡으면서 유명해졌고요. 유명한 작품은 뭐가 있냐면 그 샴페인 마개를 뽕 하고 따는 소리로 시작하는 샴페인 갈롭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빈필하모닉 신년음악회 때 연주가 됐는데 이걸 비롯해서 올해 신년음악회 때 연주가 된 기차가 역에서 출발하는 음향을 표현한 코펜하겐 증기기관차 갤럽 등의 가볍고 경쾌한 곡들을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룸비에의 곡들은 재밌어요. 빈 신년음악회에서 앵콜이 3곡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앵콜이 지금 보시는 초상화의 인물, 이젠 사진이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필립 바흐르바흐 2세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자, 2세 붙었죠. 그러면 아버지도 높은 확률로 같은 직업일 가능성이 높겠죠. 아버지가 역시 필립 파흐르바흐 1세 혹은 이제 시니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요. 제14 보병연대 악단을 지휘했어요. 그리고 아들인 필립 파흐르바흐 2세는 아버지에게 음악 수업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란 필립 파흐르바흐 2세는 1860년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1865년까지 아버지를 이어서 제14 보병연대 악단을 지휘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에는 객원지휘자로 유럽을 순회하면서 파리와 베를린, 마드리드, 리스본, 코펜하겐에서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곡 이상의 춤곡과 행진곡을 작곡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습들 철폐하라. 여러분 아세요? 그거? 그 바로크 시대에도 그 어디지? 독일 지역에서 혹은 이제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그 오르가니스트 후임은 아들 아니면 조카가 맡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 사위가 이어받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거의 그 세습제였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작곡가들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유럽이나 미국이 그 연주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연주되는지 저희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곡 빼놓을 수가 없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을 가장 먼저 만날 거예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말 그대로 진짜 그거예요. 천일야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막시밀리안 슈타이너가 독일어 대본을 만들었고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이 오페레타는 1871년 안데어 빈 극장에서 초연이 됐는데요. 주인공이 빈 출신의 젊은 여성 판타스카예요. 그리고 그녀의 연인 야니오가 난파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아마 세라자대에도 그 알리바바가 돌아오면서 난파당하는 사고를 음향적으로 만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난파 사고를 당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마카사르의 왕인 인디고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다뤘다고 해요. 근데 이 작품이 당시에 청중들은 좋아했지만 평론가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춤곡의 가사랑 등장인물만 그냥 얹어놓은 거잖아, 딸깍했잖아, 이런 혹평을 받았다고 해요. 1875년 파리에서는 퀸 인디고라는 제목으로 재공연됐고요. 이후에는 보스포러스의 밤으로 제목이 바뀌어서 1876년에 런던에서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은 처음에는 이제 타악기가 조용하게 연주해요. 그 다음에 현악기로 경쾌한 성격의 선율이 등장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오페레타 3막 전체에서 가져온 동기들이 이 서곡에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기들이 나중에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작품에 재활용이 돼요. 바로 작품 348번 전속력으로 빠른 폴카에 사용되었다고 해요. 독특한 건 우리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왈츠 작곡가로 가장 먼저 인식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왈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슈트라우스가 안데어 빈 극장의 관객들한테 야, 내가 왈츠만 작곡 잘할 줄 알아? 다른 것도 잘해! 라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곡은 이후에 우아한 선율로 변해서 진행이 되다가 다시 경쾌한 분위기로 바뀌고 마지막에 행진곡풍의 분위기를 가진 선율이 나타나면서 점점 템포가 빨라지고 활기차고 힘찬 느낌으로 끝맺습니다. 두 번째로 칼 미하일치러의 도나우 전설 왈츠는 1893년 빈시에서 열린 무도회를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의도했냐면 이 도나우강이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 뭐였었겠어요? 19세기에. 다 합스부르크 제국이에요. 이 합스부르크 제국의 여러 지역들을 묘사하는 음형이나 리듬, 그리고 도나우 지역에 내려오는 처녀 전설과도 같은 지역 설화들의 이야기를 암시합니다. 아마도 이 도나우의 처녀 전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 세이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맞긴 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여러 섹션을 통해서 일종의 음악적 여행으로 이 곡을 즐기도록 칼 미하일치러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왈츠는 당시 알폰소 13세를 대신해서 스페인을 섭정 통치하고 있던 스페인의 왕비 마리아 크리스티나 대공비에게 헌정이 되었다고 해요. 첫 부분을 들어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오스트리아 느낌 전혀 안 납니다. 여러분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한번 떠올려 보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뭔지 모를 단조 안에 그 가라앉는 듯한 정서가 보이잖아요. 애환의 정서라고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연상시키듯이 단조의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후에 장조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밝게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민속춤, 뭐 예를 들면 렌틀러라는 춤이 있어요. 얘는 세 박자고요. 왈츠랑도 비슷한데 왈츠보다는 저는 마주르카에 더 가까운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민속적인 느낌을 가지는 렌틀러를 연상시키는 소박한 분위기로 왈츠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인 음정을 사용해가지고 도나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그런 여러 섹션들이 등장한 다음에 단조 선율의 왈츠로 이어지면서 우아한 선율이 등장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왈츠의 화려하고 우아한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민속적인 느낌이 강한 왈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페레타 서곡과 왈츠는 사실 9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빠르고 짧은 곡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요제프 라너가 작곡한 말라프 갤럽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곡이거든요. 왜냐면 이 라너가 곡을 쓰던 시기가 이제 그 남인도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퐁디쉐리 출신의 공연단이 빈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순회 연주를 가졌다고 합니다. 라너가 직접 이 춤을 봤다는 기록은 없다고 해요. 근데 그들이 선보였던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 갤럽이라는 빠른 속도의 춤곡으로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앞에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웽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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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 인도 무용수들이 공연을 하면서 했던 일종의 관행이에요. 그래서 뭔가 외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되게 딱 처음부터 빵 터지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타악기로 편성이 주로 되어 있고 인도 음악가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리드파이프와 손북이 나타남으로써 인도적인 요소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타악기와 함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활기찬 리듬으로 등장하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동생 에드와르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빠른 폴카는 말 그대로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폴카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1872년 1월 빈 도심 서쪽 루돌프스하임 지구에 위치한 슈벤더 콜로세움이란 곳이 있었대요. 여기서 열린 가장무도에서 초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뭔가 툭툭툭툭 튀는 듯한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곡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작곡가가. 그래서 그 다음 달 무지크페라인 황금홀, 바로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곳이죠. 여기서 열린 자신의 프롬라드 음악회의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음악회는 카니발 레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왜 이렇게 불렸냐? 바로 이 음악회가 이걸 의미했다고 합니다.
슈트라우스 가문의 막내였던 이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가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 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이어서 호프부르크 황궁의 왕실 무도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다시 요한 슈트라우스 2세로 돌아옵니다. 1874년 초원된 오페레타 박쥐라는 작품입니다. 이 오페레타 안에 잘 알려진 선율들을 모아서 하나의 카드리유로 편곡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분의 6박자와 4분의 2박자가 교대로 나타나는 이 카드리유 춤곡 형식을 빌려서 일종의 메들리처럼 편곡을 하는데, 이 박쥐 카드리유는 오늘날까지도 빈에서 가장 사랑받고 자주 연주되는 카드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그 무지크페라인에서 매년 자정과 새벽 2시에 열리는 빈 필하모닉 무도에서 연주될 때는 자정 카드리유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요. 이 곡은 타악기와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등장하면서 화려하게 시작되는데, 팡파르 리듬을 써서 그 분위기를 더한 다음에 다양한 리듬을 사용해서 활기차면서도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도회에서 춤을 출 때는 판탈론으로 시작해서 피날레로 끝나는 6개의 부분이 차례대로 연주된다고 해요.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파리의 카니발 갤럽인데요. 1837년에서 38년 카니발 시즌 동안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자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파리에서 연주 활동을 펼칩니다. 이 시기에 파리의 카니발 갤럽이 작곡이 돼요. 팡파르 리듬을 사용하고 관악기의 선율로 이루어진 밝은 성격을 가진 갤럽이고요. 이게 파리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헌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파리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초연했을 때 피아노 악보를 같이 증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곡이 같은 시즌 동안에 빈에서도 연주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리의 카니발 갈로까지가 1부고요. 그리고 이제 2부로 가보도록 하죠. 자, 2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병 서곡으로 우리에게 유명한 프란츠 폰 주페의 오페레타 아름다운 갈라테아 서곡이 2부의 시작을 엽니다. 이 아름다운 갈라테아는 1865년 봄에 카레 극장을 위해서 작곡이 됐고요. 제목은 사실 패러디예요. 뭐의 패러디냐? 오페레타 하면 누가 잡았겠습니까? 독일 출신의 샹젤리제 모차르트라고 불렸던 자코 펜바흐가 꽉 주름 잡고 있었죠. 당시에 오펜바흐의 아름다운 엘렌이라는 작품이 앙데어 빅극장에서 아름다운 헬레나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되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해요. 그 작품에 맞서기 위해서 아름다운 갈라테아라는 이름을 가진 오페레타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곡은 이제 행진곡 같은 느낌과 우아한 느낌의 음악이 교대되어 나타나면서 마지막에는 팡파르 리듬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작곡가 조세핀 바엔리의 세이렌의 노래는 이제 폴카 마주르카 형식으로, 즉 마주르카의 느낌을 가지는 폴카처럼 작곡이 돼서 조금 그 템포도 느리고 우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은 1868년 8월 빈의 노이 드레어 메츠홀에서 열린 조세핀이 창단한 여성 오케스트라의 창단 연주에서 연주되었고요. 이 노래를 이제 레폼블레터에 실린 피아노 축약본을 바탕으로 볼프강 테르너가 관현악 편곡해서 이번 무대에 올렸습니다.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여자의 존엄 왈츠 같은 경우는 조금 재밌어요. 프리드리 실러가 쓴 시인 여성의 존엄이라는 시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원래는 그 무지크페라인 홀에서 연주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식으로 개관한 지 몇 주 만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호프부르크 궁으로 연주회가 옮겨집니다. 장소가. 그때 초연이 됐고요. 이 시가 약간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되게 가부장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9세기에 요구되었던 여성상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여성에 대한 찬미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고결한 내용과 동시에 가부장적인 의미를 가진 시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시는 단순하게 프리드리 실러의 시를 음악으로 옮겼다기보다는 가정과 사업을 훌륭하게 이끈 어머니 안나에게서 영감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첫 부분에서 찬송가를 연상시키는 사성부 화음에서 시작해서
현악기가 이끌어 나가는 우아한 선율로 곡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곡을 초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3주 뒤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침실 옆에서 요제프가 쓰러진 다음에 그해 7월 달에 세상을 떠난 되게 일찍 생을 마감한 작곡가예요. 요제프 슈트라우스가. 자, 다시 이제 요한 슈트라우스의 활기찬 폴카로 돌아옵니다. 이번 2026년 빈 신년음악회 때는 이제 그 발레랑 같이 상영이 됐는데요. 외교관 폴카는 사실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뼈아픈 실패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오페라라는 장르에 새롭게 도전을 해요. 근데 그 오페라가 처절히 실패하게 되면서 다시 오페레타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작곡한 오페레타가 니네타 공주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본 작가들한테 노래 가사만 전달을 받고 전체 줄거리를 모른 상태에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리허설 과정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요한 슈트라우스는 이 오페레타에서 외교관 폴카를 발췌해서 편곡을 했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폴카보다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우아하고 세련된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 곡은 초연 6주 뒤에 그의 동생 에두아르트에 의해서 무지크페라인 무대에서 소개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작곡가 플로렌스 프라이스가 작곡한 무지개 왈츠 역시 신년음악회에서 관현악 편곡으로 연주가 되었는데요. 1939년에 작곡한 제목 그대로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을 가진 피아노 곡입니다. 원래는 아마 제가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2026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에서 가장 재미있는 곡, 한스 크리스티안 룸베이가 작곡한 코펜하겐 증기철도 갈롭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과 좀 연관이 있어요. 바로 철도의 탄생과 연관이 됩니다. 1847년에 코펜하겐과 로스킬레를 잇는 철도가 개통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하루 3번 열차가 운행되었다고 합니다. 룸비에가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곡을 작곡을 해요. 그래서 힘차게 달리는 열차의 모습과 열차 발차 소리를 흉내낸 음향으로 새롭게 열린 철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표현한 재미있는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남국의 장미 왈츠의 경우는 얘도 발레랑 같이 상용이 되었더라고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작곡한 오페레타 여왕의 레이스 손수건 안에 나와요. 이거는 원래 1880년에 합스부르크 황실을 풍자하는 풍자곡으로 작곡이 됐는데 검열 때문에 무대를 16세기의 가상의 포르투갈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풍자하는 인물들이 루돌프 대공이랑 오스트리아 황녀 시시, 아마 시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작품 속의 국왕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후견인에게 보호받는 위치로 아내한테도 관심이 없고 오직 좋아하는 건 트러플 초콜릿 뿐이에요. 그래서 오페레타 속에 트러플 초콜릿에 관한 대사, 그리고 이제 로망스, 야생 장미가 피어나는 곳에서의 선율을 사용해서 이 남국의 장미 왈츠가 탄생합니다. 연주회용 왈츠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격의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여기서 남국은 이탈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슈트라우스는 이 작품을 이후에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 1세에게 헌정을 했다고 해요. 이어서 연주되는 이집트 행진곡은 제목과는 다릅니다. 이집트가 떠올리긴 하는데 이 곡은 원래 러시아 황제인 차르의 여름 별궁인 파블롭스크에서 가졌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마지막 여름 연주를 위해서 작곡이 되었다고 해요. 제목을 며칠 뒤에 체르케스 행진곡으로 개명을 합니다. 근데 1869년 11월에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죠. 바로 수에즈 운하가 개통이 돼요. 그래서 프란츠 요제프 황제가 자신의 요트를 타고 이 개통식에 참석을 하면서 행진곡의 이름은 원래 이름인 이집트 행진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데어빈 극장에서도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축하 행사의 이름이 이거였어요. 이집트로. 그래서 이 행진곡이 부수음악의 일부로 연주되었고 여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음악적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연주자들이 유니즌으로 노래를 해요. 심지어 이 행진곡 안에는 이국적인 음향이라고 하죠. 그런 음향이 등장해서 이제 신비로운 이집트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2부의 마지막 곡인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평화의 야자수 왈츠 역시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위엄과 기품이 담긴 당당한 성격의 이 왈츠는 빈 사람들과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채워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곡이 됩니다. 이 작품을 작곡했을 당시가 합스부르크가 진짜 여기저기서 터지던 때였어요.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쿠스토차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프로이센 왕국을 상대로 한 퀘니그레츠 전투에서는 패배하면서 핵심 영토만 남기고 오스트리아가 점점 작아집니다. 자, 오스트리아가 뭐였을까요? 독일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이센이 이제 새로운 국민국가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길을 열어주고 베네치아와 만토바는 이탈리아에게 넘겨주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요제프 슈트라우스는 음악을 통해서 소화하고자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게 평화의 야자수 왈츠였어요. 조용한 서주로 시작해서 절제되고 양식적으로 통일된 왈츠를 작곡을 했고 형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오스트리아의 현실을 주제로 해서 오늘까지 신년음악회 앙코르로 매년 연주되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콜은 매년마다 고정적인 곡이 2개가 있고요. 알려지지 않은 곡이 1곡, 이렇게 3곡이 연주가 된다고 해요. 올해 연주된 새로운 곡은 필립 파흐르바흐 2세가 작곡한 서커스 폴카입니다. 제목 그대로 서커스단이 마을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신나게 하는 공연이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의 빠른 폴카고요. 여기에 타악기를 사용해서 경쾌한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주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는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전쟁에 패한 빈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합창곡을 1866년 빈 남성 합창협회에서 의뢰받습니다. 그렇게 작곡한 왈츠고요. 원곡의 시는 빈을 관통하는 도나우를 노래했다고 합니다. 게르네르트가 작사를 했고요. 느린 서주 뒤에 우리가 익히 하는 그 멜로디가 나오죠. 이 왈츠 선율로 시작되면서 빈을 흐르는 도나우강의 물결의 흐름이 묘사되고 이후 5종류의 왈츠들이 나타난 뒤에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슈트라우스의 조국애가 나타나는 곡이자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 왕조의 선조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이에요. 음악사에서 유명한 행진곡인 이 라데츠키 행진곡은 북부 이탈리아를 정복한 오스트리아의 영웅 라데츠키 폰 라데츠에게 헌정이 됐어요. 주제 자체는 새로 작곡된 게 아니라 슈트라우스가 과거에 작곡한 듀베 카드리우의 선율을 이용했고 하이든의 교향곡 100번 군대의 주제와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트리오에서는 빈의 오래된 춤이라는 민요를 인용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곡은 1848년 3월에 메테르니 정부의 부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슈트라우스는 보수파로 정부 쪽 편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군한테 힘내라고 써준 곡인 거예요. 그래서 영웅 라데츠키 장군의 이름을 딴 거고 이후에 이제 반혁명적인 작곡가로 여겨지면서 요한 슈트라우스 1세는 빈을 떠나서 영국 런던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작곡 배경과는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주 연주되는 경쾌하고 힘찬 느낌을 주는 곡으로서 신년에 많이 연주되는 곡이 되었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좋으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요. 남자분들 넥타이 다 똑같아요. 그게 그 빈 필하모닉의 로고? 이게 박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많다. 이거를 왜 예전엔 몰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즐겁고 좋았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뿌듯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잘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는 사실 좀 분위기가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좀 지루한 면이 없진 않아요. 근데 올해는 되게 저 세경의 끼부림에 재밌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1년의 시작을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와 함께 만난다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생중계하면 되게 좋을 텐데. 지금 벌써 11시 41분이에요. 되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내일 주말을 보내셔야 되니까 오늘 참 신년에 큰 행사 치르셨습니다.
새해 첫 곡이 빈필연이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음악처럼 활기차고 행복한 그런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바랍니다.